안녕하십니까?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대책?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적 기조는 좀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내용 중에서 뭐 차주별 맞춤 대출, 그리고 부실 채권을 어떻게 소각할 것이냐, 그리고 뭐 금융복지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이 공약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제한에 대한 것, 이것도 좀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무조정, 과감한 채무조정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예, 생각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금융대책이라 하기에는 소득 중심 성장을 또 제한하는 이런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금융 대책이 어디까지 또 비금융 대책인지 또한 이게 부동산 대책인지도 단순하게 이 가계부채 대책인지 상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혼재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정책의 효과나 성격이라 이런 것들 당장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마 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는 특히 이른바 취약차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규제가 아니라 구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예. 뭐 다 말씀 주셨고 일단 가계부채 어떤 연착륙 유도라는 큰 타이틀을 두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과 연관되는 느낌을 이제 기존에 발표 전에 언론에서 조금 많이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 대책일까 아니면 포커스가 어디 맞춰질까 좀 많이 준비하고 이제 기다렸었는데 의외로 나온 걸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차주, 한계차주 발표문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출 김동연 부총리가 그 발표를 할 때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 좋다. 외국 평가사에서도 우리 금융 안정도가 좋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내수가 조금 취약하고 한계 차주 이 취약 차주들이 좀 문제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외국 신용평가에서 평가한다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는 별로 안 넣고 중간에 살짝 넣었죠. 다 얘기고. 그러니까 초점이 일단은 가계부채 연착륙 1번이고 2번은 곁들여 가지고 부동산을 두 개를 살짝 DTI, DSI인데 내용은 들어가 보면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집에서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가계 대출의 어떤 연착륙에 점점 가중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근데 그걸 보다가 나중에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조정해줄 거래절벽이나 이런 게 오면은 조정해줄 어떤 느낌을 그 안에서 살짝 넣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강력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약간 색깔이 모호하게 좀 던졌는데 제가 본 바로는 의외로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좀 시장에 나타날 것도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센터장님.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쪽의 관점에서 이 가계부채를 좀 바라봤는데요. 예, 지금 뭐 앞서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책이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를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또 그런 내용이 다시 나타난 거고 새로운 DTI라든지 뭐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장이 아니라 내년 이후로 적용했다는 글에 나왔던 거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나온 게 결국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투기를 규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내놨지만 그게 이렇게 구체적인 DTI고 바로
뭐 아주 그냥 디테일하고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봤습니다. DTI나 DSR이 언제부터죠, 이게? 신 DTI는 내년 초부터요. 1월부터고 그다음에 DSR은 19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을 당겨서 낸 후반기에 이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신 DTI를 그 적용하는 지역도 일단 서울 수도권만 먼저 하는 거죠? 나머지 지방은 지금 괜히 하기 어려운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DTI를 적용돼서 이제 대출을 받은 지역이 대부분 다 수도권입니다. 한 그렇죠. 수도권이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은 이미 사실 뭐 거래라든가 가격이 조금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규제까지 하게 된다면 금융 규제까지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그 급냉을 막기 위해서 아마 정부가 아마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수도권을 잡고 시방은 조금은 그래도 좀 지켜주자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가계대출이라는 게 절반이 부동산 대출이니까 뭐 DTI든지 DSR이든지 대출 한도와 축소가 연결되는 이런 그 제도가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 같은 제도로 가는 거는 이제 신 DTI나 DSR 제도는 선진 금융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다들 쳐다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쳐다본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DTI나 LTV 뭐 이런 것 자체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나 이 경기를 또 수축시키는 정책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책 자체를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사실 DTI나 LTV 같은 경우는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의 대책이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책을 이제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DTI하고 LTV의 비율을 높였다 낮췄다 낮췄다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도 하고 억제도 하고 뭐 그런 이번에는 그러면 좀 비율이 낮아진 걸로 나오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거의 40%니까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강화시킨 형태가 되는 거죠. 다주택자는 30%로 내려가나요, 그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부동산 대책의 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DTI 할 때 D가 그 빚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니까. 예, 일반적인 그런 그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고. 70% 너무 올리지 마세요. 70%라고 80%라고 나왔어요. 80%까지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동안 또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전 80%도 넘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자산이 부동산으로 편중된 거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한 반반 정도인 거를 비교하면 반이 이제 유가증권이고 반이 부동산이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금융규제 대책 나오면 바로 부동산하고 연결되니까 어쩔 수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뭐 부동산하고 좀 연결을 많이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 가는데 넘었죠. 예. 그리고 그게 그 기준에 따라서 1,600조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수준인가요? 우리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의 사무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예, 사실 이제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가 위험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덜 위험하다. 사실 이거 자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OECD 기준에서 보면 GDP의 뭐 한 80% 이상
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뭐 GDP 대비 95% 수준이다. 네. 그러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가계부채는 이제 1,000조 돌파하기 이전부터 1,000조 이상이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규모 문제와 함께 사람들의 소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상환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 주셨는데 북유럽 우리 OECD국의 중에 저희가 그 지금 가계부채 비율 가처분수익 대비 179니까 한 7등 정도 할 거예요. 한 40가국 중에 상당히 높은 등인데 좋은 등수는 아닌데 그 위에 있는 나라 지금 나쁜 거죠. 나쁜 거죠. 나쁠수록 빚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북유럽 국가 한 6개국 7개국이 저희 위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일랜드하고 좀 요번에 좀 버블 날 그 두 군데를 빼고는 그쪽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소득 대비 가입률이 저희보다 높은데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저희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계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소득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부채의 성격이 다 장기 모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시계로 가니까 이 갚을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나라를 빼면은 결국 한 3등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대로 저희가 소득이 창출이 돼서 그 빚을 갚는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200%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괜찮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디스 그 평가사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발표한 건 똑같은데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면은 저희가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금융자산도 있다. 그렇죠. 돈이 있다. 네. 갚을 수 있다는데 핵심은 그거죠. 정부에서 우려하는 취약 차주 계층은 돈이 없잖아요. 네. 전체로 평균을 볼 때는 이 은행도 리스크에 안전하다는 게 그런 뜻이죠. 전체로 볼 때 안전한 것 같은데 문제는 취약차주인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을 때 충분히 이거를 해결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이제 연쇄 반응이 날 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안정되니까 두 개를 다 양면성을 다 보면서 뭐 저희가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취약차주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 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이번에 이걸 던져서 그 취약차주가 그러니까 취약차주 문제는 차지하고 차지하면 문제 없죠. 객관적인 데이터랑은 전혀 문제 우리 없죠. 방금 데이터 사실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웨덴 하면 뭐 삼민주의 복지국가로서 굉장히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 부채 규모와 함께 사회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한번 어딘가에서 작은 반응이 터지면 이게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가 얘기했던 리스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들은 결국은 전체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나온 이번 자료를 보면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가계들의 70%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을 하고 그중에 75%가 빚을 갚기 위해서 지출을 줄인다. 근데 내수 비축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사실 가계 부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 비교하더라도 개인이 느끼는 이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른바 이제 한계 가구라는 거, 그 이자를 높이면 갚을 수 없는 이게 뭐 정부가 정확하게 통계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에서는 대개 한 150% 정도로 한 150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 가구. 예, 결코 적지 않은 가구죠. 예. 가계부채가 결국은 그 은행의 뭐 건전성 이런 말도 나왔는데 과거에 뭐 일본도 뭐 잃어버린 20년 나왔을 때 그 은행 자체가 망한 경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용인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다고 보면 지금쯤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본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을 8.2%로 억제하겠다. 억제되나요? 뭐 그렇게 정부는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특히 지난 2년간 아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지난 2년간이 그 전에 한 7년에 비해서는 한 배가 연평균 증가율이 그러니까 한 129조 그 전에 한 60조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 종합 부동산 부채 대책에 의해서 한번 한 0.523 1% 정도 증가율이 이제 둔화될 것을 보고 네. 한 129조 정도 되는 것이 한 20조 정도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모르죠. 그건 이제 실제 정치를 운영해봐야 알 수 있는 저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정치 운영해봐야 된다는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무조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근거는 저희 부동산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안정화됐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래서 2011년도부터 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활성화 정책 전까지. 2013년까지죠. 네, 14년까지. 그리고 이제 거슬러 가가지고 2005년부터 11년까지 평균도 평균 한 6% 수준이었습니다. 증가율이. 네.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증한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후반기랑 겹치면서 박근혜 정부 2014, 15, 16, 17인데요. 12%대로 가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당연히 가계부채는 주는 게 이미 예전 시기라서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융단폭격처럼 뭐 6.19, 12.9 뭐 이제 날짜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또 몇 개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8%를 너무 느슨하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제 가계부채를 옥죄면 8% 수준은 까지 이하로는 내려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 3%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8% 수준에서 막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너무 느슨하게 잡은 거 아니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숫자의 개념도 한편으로 뭐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은 이게 시장이 화랑이 되고 막 거래가 일어나다면 당연히 가격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지금 과열된 걸 좀 진정시키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격 안정화 된다면은 또는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이거 뭐 가계부채 늘리려고 해도 안 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실 수요 관리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이제 가수요들이 많았잖아요. 뭐 규제 완화, 저금리. 그래서 이게 대출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증가세를 줄이겠다 하는 것이지 공급을 옥죄는 난 정책은 아니라 봅니다. 네. 따라서 이 수요, 가수요 사라지고 약화되고 새로운 수요가 나오면 또 다시 저는 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까닭은 우리가 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사실 금융자본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네. 돈이 기본적으로 싸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 경제가 그걸 흡수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는 게 이른바 이제 그 양적 완화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세계적인 지금 일반적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시경제 구조 자체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그냥 수요를 조절한다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다 보지만 가령 이 정권이 이제 끝날 때 또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낙관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이게 신DTI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한 얘기는 좀 아까 주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DTI나 DSL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소득에 기반을 둔 게 대출 규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를 누른다 이게 주 교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신 말씀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득이 많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큰 효과가 나지 않고 소득이 좀 적거나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뭐 이런 노령층, 그러니까 보호를 해서 더 사실은 좀 쉽게 해줘야 될 계층이 오히려 더 영향을 크게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래서 최근에 그 인터넷에 그 유명한 부동산 카페들을 쭉 다 들어가서 훑어보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 그러나 뭐 회원이 몇십만 명짜리 뭐 이런 데들 많더라고요. 그런 블로그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무슨 얘기들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 대출 안 받고 있는 돈으로 살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너 대출 필요 없어. 누구 언제 대출 받으랬어? 나 안 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대책이 우리가 그 돈 빌려서 막 집값을 올리는 투기꾼들을 잡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아주 안정적인 집값을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가 있을 텐데 이게 거꾸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은 좀 하기 힘들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느낌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들은 마치 나쁜 사람, 그리고 취약계층과 서민은 착한데 뭐 사회적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 이런 느낌으로 발표를 좀 자주 하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저는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소통 화합을 외치신다라면 이왕이면, 왜냐하면 다주택자분들도 그동안 전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뭐 어기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좀 통합해서 표현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강남은 저 폭등한 시절에 저도 이제 시장을 좀 가봤었거든요. 갔을 때 주로 대출을 끼고 삽니까? 이제 아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현찰이 70%는 거예요. 매매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유일까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이번에 박원순 시장 넘어오면서 재건축이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갑자기 멸실주택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원래 거주하시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자식들 집을 미리 마련하는 개념에서 그냥 자연 수요 공급에서 움직이는 시장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저금리로 인해서 가세요까지 가세를 해서 그렇죠. 생각보다 높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강남을 타겟으로 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표현 속에 다 녹아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에는 이 대책이 이번에도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만 2018년 말 들어가면서 가락시장 한 10,000가구 터져 나올 때, 그리고 고덕동에 이제 또 한 10,000가구씩 매년 나올 때, 그러면 그때는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잠재적인 역부족이라고 보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표현을 좀 못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생각난다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뭐 여러 가지 햇살론 뭐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집하고 관계된 거는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인데 이게 대출액이 좀 꽤 되거든요. 꽤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 당연히 알고 있으라고 이제 믿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발표할 때 보면 그냥 취약 차즈, 한계 차즈에 치우쳤지. 지금 우리 저 사회자님이 지적해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겠다라도 균형 있는 발표를 못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나쁜 뭐 이런 분위기와 이런 분위기가 좀 아쉬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5억 원 기준이거든요. 이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 이런 계층을 보호한다는 게. 근데 5억 원짜리 집이 서울에 없거든요. 사실 6억이거든요. 거의 국민주택 규모가요. 수도권으로 가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묘한 대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미스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그냥 예전 거 되겠지 하고 이렇게 좀 방심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아마 이 방송 보면 주거복지 로드맵에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대책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가. 서울의 소위 그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5억 밑이 이렇게 맞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5억 지하철 가까운 데는 다 5억 넘거든요. 다세대 주택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신 DTI의 그 함정이 뭐 DTI라는 그 계산이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분자는 소득이고 가점 소득이고 그다음에 이제 빌린 돈인데. 사실 밑에 부모가 크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부 요번 정책 용어로 나온 게 상관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말은 돈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DTI 정책이라는 게 알고 보게 된다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뭐 차주를 구제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돌고 돈다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또 우리 이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뭐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부모님들이 사주는 거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그 자기 부를 지금 이 세대 때 남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세습부가 지금 뭐 최근에도 어느 뭡니까 장관 지명자도 보면 뭐 그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그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건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 빌려가 집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게 뭐 이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이 산식의 방법이라든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네. 그 일단 실수요자는 안 건드리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반응이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결국은 안 걸리는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뭐 결국은 이거 자체가 뭐 모든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뭐 대출에 대한 규제지 내가 뭐 돈을 얼마를 쓰겠다, 얼마를 뭐 투자하겠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럼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어설프게 자본력이 있는 애매한 중산층들이 흔한 말로 강남 따라하기식으로 이제 했다가는 이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요자들에게 이번에 뭐 가계부채가 이렇게 뭐 균형이 이렇게 뭐 규제가 되고 강화되고 이래서 뭐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근다고 이게 당장 뭐 실수요자들한테 그네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그다지 큰 피해는 저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는 전반적인 주택 가격의 시장 분위기가 좀 잡힌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에 자기 투자를 해서 또는 실수요자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더 좋은 반전의 기회가 되줄 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좀 어설픈 중산층. 그게 실수요자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실수요자냐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집이 없는 사람은 실수요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주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나는 굳이 내 집이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어쨌든 회수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게 맞고요. 또 이번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하면서 금융위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면 나중에 집값이 안정화되면 실수요자는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니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번에 내온 대책에서 보면 다주택자, 무조건 투기꾼, 나쁜 사람 이렇게 지금 몰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전 집이 두 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실수요자로. 근데 두 개째 가게 되면 하나는 부모님 모시고 있고 하나는 저도 살고 있는데 아예 큰 걸 사서 모시고 살기 이제 힘든 세상이고 그래서 실수요로 집이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충격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돈이 좀 많이 있어서 뭐 집을 몇 채 사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라는 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르게 되지. 그래서 밑에가 지금 더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저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저는 뭐 실수요자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의가 참 애매해가지고 전 최근에 실수요 증명제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실수요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 영국에서는 그걸 하우징 니즈라고 하거든요. 주택 소요에 대한 정도를 판정해서 주택을 가끔 서비스를 해주는. 우리나라 지금 이를테면 가점제 같은 것인지 그런 그 지수가 엄청 엉성하니까 그래야 이제 되는데 정부가 정책에 넣을 때만 실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없습니다. 지금 다 실수요자를 우선을 하고 뭐 한다 하면서도 실제 막상 실수요자가 누군지 또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불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 정말 실수요자를 구제하려고 한다면 실수요자에 대한 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대출할 때 그 자격을 가지고 훨씬 더 디테일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 20% 30%를 더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난 한번 검토해볼 만한 방법이라 보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가령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1년 이내 처분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불혜택을 안 주는
불이익을 안 주는 이런 이제 경과 조항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이 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 실수요자로 간주된다면 네. 상한 능력이 있는 건강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분모 계산할 때 보면 지금은 현재 소득이지만은 미래에 이제 돈을 갚을 당시의 소득을 그러니까 생애 소득을 가지고 이제 그 계산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한 10%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수자한테 유리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생애 소득으로 가면 전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동안 이제 뭐 이미 혜택을 누렸다고 보고 혜택을 안 누렸던 실수자한테 우선은 걸 준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면 뭐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그 인플레이션의 신을 믿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다 내가 사기 전에는 오르면 안 되고 내가 사고 나면 집값이 올라야 된다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집 산 사람이 전부 다 내가 5년 동안 계속 살아도 괜찮을 집이에요를 묻는 게 아니라 5년에 여기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를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다 인플레이션을 믿고 나 집을 사면 그 순간부터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는 건데 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시겠어요? 제가 볼 때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 당분간 지금 또 요즘 죽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뭐 심장 하나에 5억하고 이게 외람된 말씀이야 제 몸 가치가 한 2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버님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요새는 죽기 힘들고 뭐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래 그 얘기를. 얘들아 너희는 몸값이 51억이다. 자부심 갖고 사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나라 전체가 뭐 이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동산 기사가 매일 나오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일주일마다 가격 조사표를 발표하거든요.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짧지만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진짜 열심히 사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해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인 게 딱 맞아요. 실물 자산에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저금리가 있고. 그럼 뭐 정부에서 어떤 뭐 해외 투자 어떤 기를 주고 베니핏을 주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멍 때리다가 그냥 엄한 사람 잡는 이런 식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국민들이 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정부는 제자리. 이게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저부터도 내려갈 것 같다. 데이터적으로는 비싸서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를 건데 이게 헷갈리는 거죠. 저부터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헷갈릴 거고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개념도 이제 헷갈릴 정도니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은 세대가 바뀌지 않는 한 1, 20년은 계속 가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가끔씩 피케티 21세기 자본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가 하나 있습니다. 불란서의 그 현 세대의 이제 부의 구성에 대해서 가계 부의 거기는 40%가 부동산 부예요. 부동산 부인데 그 정도죠. 예, 서구 선진국은 되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200년 정도 넘어가면 그 그래프 이제 있으면 밑에 있는 이제 부가 이제 부동산 부인데 그게 옛날에는 토지부였습니다. 그럼 토지부라는 것은 옛날에는 200년 한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주들만 갖고 있는 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일반 우리 시민이 갖는 부가 되기 때문에 부가 한 150년 동안 대중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중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가 주택으로 바뀐 건데, 근데 우리와 그 서구 선진국의 그 부의 구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뭐 부동산 부가 우리보다 좀 적긴 적습니다만 이른바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그렇죠. 주택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택이 너무 의존해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동산 격차가 최근에 커지는데 그 커지는 주된 이유가 주택 때문에 격차가 커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개인부의 이른바 자산의 민주화라든가 이런 용어들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제 부의 대중화는 앞으로 더욱더 될 것 같아요. 뭐 부모로도 승계받든 내가 저축을 해서 쌓든 그 쌓아지는 부가 자산이
이게 주택만 의존하지 않는 주택만이 아닌 다양한 그 부의 구성으로 있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나는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좀 약해질 것 같고 그러면 주택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하고 또 가게가 얼어지고 뭐 이런 것은 좀 더 약화될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중적 부가 더 쌓이면 좀 이제 주택이 아닌 비주택 부분으로의 어떤가 부의 형성이 좀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8대2인데 선진국이 한 반반 정도라고 놓고 보면 뭐 반반보다 사실은 좀 더 적죠 부동산이. 그렇게 보면 일본이 많이 금융자산이 늘어났죠. 그렇죠. 일본이 버블 터지기 전에 거기도 8대2였는데 버블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쪽 비중이 많이 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우리도 버블 터지자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좀 이렇게 창구에서 이제 이렇게 손님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컨설팅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젊으신 뭐 40대 뭐 30, 40대는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요. 그렇죠. 집을 얼마나 뭐 옮겨 타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에 더 관심이 많으신데 오히려 그 실질도 얼마 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40대 뭐 50대 이 정도 층에서는 이제 부동산은 적당하게 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많지 않으신데요. 오히려 80 넘으신 분이 더 연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각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습성서,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지 않는 거는 저도 봐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결국은 이 고령화가 되고 이러지만 결국은 그분들과 이제 새로운 세대 간의 그런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좀 넘어가세요. 간단하게. 거래절벽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거래절벽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거래절벽.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잖아요. 정정하신 80 드신 분이 오셔서 부동산 투자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경기도하고 수도권이 이제 과잉 공급 물량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실수요자의 어떤 디딤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거나 신디타에 대해서 뭐 조금 더 확충해가지고 그 수요를 감소하는 요인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지금 발표한 걸 보면 그 부분을 커버하지 않으면은 자칫 이제 실기한 거죠 정부에서. 그 부분을 잠시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방심했다가는 제가 볼 땐 서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개인적으로요. 경기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방도 부산도 11월부터 이제 청약 제도 개편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 잘 나가던 곳들도 11월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벽이 오면 그거를 확 대서 절벽이 오면 경기도 도움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엔 이제 그런 그림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땡겼죠. 그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해서 좀 내년 4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DTI는 1월부터로 와버렸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들이 좀 내놓고 팔까요? 저는 그 신DTI라는 것은 집을 살 때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는 수요는 줄 것 같습니다. 사는 수요는 분명히 줄 것 같은데 특히 다주택자들이 그럼 파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1일 이후에 이제 중과가 되지만서도 특히 이제 보유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보유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굳이 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향후 집값이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서 미리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다주택자들이 특히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고 집값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뭐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시장으로 막 쏟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보유했을 때 나의 부담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앞으로 더 나빠지는 게 얼마나 기간이 오래 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생각보다는 이건 좀 내가 견딜만 하고 시장은 언젠가는 주기를 타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를 때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보는데 지금 뭐 거래 절벽은
뭐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하신 때 이제 수도권에 이제 막 예정된 뭐 동탄서부터 여러 곳에 이제 예정된 어마어마한 물량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그런 입주 폭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지역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얼마나 이제 그 거래 절벽 폭이 생각같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냐 아니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인데 그거는 추가적인 정부의 어떤 규제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보유에 대한 부담이나 좀 어떤 추가적인 게 얼마나 더 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럼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제가 추가 말씀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 주시는 이게 딱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용인에 이제 수지 그 유명한 무슨 모 아파트 있잖아요. 대 브랜드. 그걸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월세를 140만 원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 대책이 나와가지고. 용인 수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어정쩡한 중산층. 그러니까 그런 딱 분이에요. 이렇게 퇴직하셔가지고 여유 있고 그런데 그걸 사셨나 봐요. 근데 월세가 140이 나오는데. 주택 매매 가격이 한 5억 5천 선을 간답니다. 현재 6천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대책이 나와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알려줘 보세요. 저 한번 투자 좀 하나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매를 하려고 내놨답니다. 세입자한테 이제 사라고. 세입자분이 뭐 대학교 교수님이래요. 사라 그랬더니 난 안 사고 팔아라. 그래서 팔려고 밖에 내놨더니 세입자한테 그럼 사는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나타났는데 세입자분이 바로 나가주시냐니까 이 세입자가 안 나겠다 그럽니다. 자기 임차 기간 마치겠다. 그러니까 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지고 그러면 깎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사겠다고 하게 얼마에 사냐 했더니 6천만 원 깎더래요. 그러니까 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렸답니다. 6천만 원을 지금 날리냐? 140만 원? 주택 가격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주택 가격이 뭐 30% 내려갈 때 그거를 이틀 동안 계산했대요. 그러다 결론. 에이, 난 그냥 버티겠다. 될 대로 되라. 나중에 이제 이게 뭐냐면 정부가 실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우리 교수님이나 말씀 주신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 거래 절벽은 아니더라도 고민하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음 대책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이제 연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빠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지금 분양시장 중도금 대출 지금 비율을 한도나 비율 이거 축소했잖아요. 분양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청약시장은 계속 그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워낙에 1순위 자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8.3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자격 한 23% 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300만 명 줄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1,100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 좋은데 이게 청약이 이루어지면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여전히 난 높은 경쟁률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신 전반적으로 저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 같아요. 이른바 양극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제도를 억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책의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중도 대출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지금 한도를 6억에서 5억으로 낮췄고 그 보증하는 것을 90에서 80% 낮췄기 때문에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이게 대출을 안 주려고 그러겠죠. 따라서 그 말은 사업성 있는 곳은 대준다는 거예요. 특히 강남이라든가 수도권 신도시 같은 데는 따라서 이게 분양시장은 생각보다는 이번 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효과가 오히려 쏠림이라든가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청약시장 로또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넘어가세요. 이제 우리 부동산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정책 목표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 국장님. 근데 아까 우리 황 교수님이 이런 부분은 얘기를 좀 두리뭉실하게 하고 안 넘어갔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는데 지금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다고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거 내놓고 얘기했다가 모랄 해저드라고 야단을 맞을 텐데 먼저 모랄 해저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종구 위원장께서는 채무자도 책임져야 되지만 은행이나 사회도 책임져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금융위원장하고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도덕적
구제라고 봐야 되냐? 과연 이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계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민법의 논리라면, 최근에는 이제 성실하나 불운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열심히 했으나 상황이 안 좋아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잉금융의 희생자가 아니냐, 그래서 폭넓게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해이로 봐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해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소비자, 서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큰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 체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반대쪽에서의 그 논거가 그거거든요. 이제 자꾸 이렇게 봐주다 보면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빚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번 대책 중에 그렇죠. 뭐 가능할 것이나 불가능할 것이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실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사실 안을 열어보면 이게 IMF 이전부터 2004년 카드 사태 그리고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까지 이때에 빚을 지고 채무 불이행자가 된 분들이거든요. 보면 아주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이 빚을 안 갚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번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뭐 가장 큰 게 자영업자 관련해서 자영업자 대출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체했을 때 가상금리를 좀 낮춰주겠다.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도 유예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 그러니까 이제 연체가 됐더라도 사실 한국에서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 그리고 담보권 실행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유예해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 제가 기억하기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예 그냥 채권 자체를 소각시켜주고 그냥 재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채무 자체를 좀 일부 경감해주고 장기간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다 대규모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번 대책에는 사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취약계층 그래서 이런 법률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것을 알선해주고 일부 비용을 대주겠다. 이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차주를 크게 4가지 그룹을 나눴죠.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실업을 당했거나 해서 이제 그 연체가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주로 연체와 관련돼서 원리금 상환 유예시켜주거나 뭐 2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그 연체료를 뭐 한 2~3% 낮춰주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그런 계층은 전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의 한 48%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건강한 거고요. 실제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간 뭐 10년 이상이 돼도 갚지 못하는 그 가구는 정확하게 정부가 지금 몇 가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이 가계부채는 한 10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던 채권 소각하고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특히 제2금융권을 옮겨갈 경우에는 안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것, 뭐 이런 이제 조치를 이제 해주고 정책금융 같은 걸 지원해주는 거 있고, 고에 이제 차상이 이제 있는 계층들, 거기도 이제 여전히 이제 상환 능력도 없고 갚기는 갚아도 아주 불안한 이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채 같은 파산을 아주 쉽게 가지고 파산 절차를 이제 짧게 해서 구제해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사금융에서 이제 이 부채진 것은 이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예컨 은행에서
뭐 기부금이라든 이런 거 가지고 사서 그 소각시켜 버리는 이런 것도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조 교수님께 다음 질문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정부가 계속 더 내놔야 되는 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죠? 아직 다 안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네. 부동산 관련 보유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 것도 애매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뭐 할 것처럼 얘기하다 안 할 것처럼 얘기하다 또 할 것처럼 얘기하다 지금 사람마다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주택하고 관련된 제도도 임대주택 사업자 그거로 전환하는 제도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이 준비돼서 나온다고 보세요? 아마 주거복지 로드맵은 주로 그 임차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뭐 그 뭡니까 임대료 상한제라든가 계약갱 청구권이라든가 등록제 같은 거 이걸 내놓다 하더라도 이 정부 여러 가지 성격을 보면 그동안 이제 반대가 많았던 것 이를테면 그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놓더라도 많이 조건을 달아서 아마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는 3번에 걸쳐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부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새로운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동안 2번의 지난 정부가 풀었던 각종 규제 완화가 가져왔던 시장의 어떤 과열을 잠재기 위한 대중요법적 정책들을 그러니까 풀었던 것을 조이는 정도이지 네. 새로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다운 정책을 저는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이제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네. 이 정부의 일종의 그 철학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들어본 바에 한다면 뭐 한꺼번에 이렇게 빡센 이제 그런 것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여전히 중요한 부동산 시장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그 전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문제는 지금 또 대통령은 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뭐 선거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도 그렇고 현재 청와대에서 이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책임자들도 보면 뭐 내가 사적으로 아는 채널 통해서 물어보면 대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입장이 불명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정책 수석 같은 이런 분들은 부동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근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현재 지금 뜨거운 것을 잠재우는 이런 정책은 당분간은 저는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아주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정책은 이게 이제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까지는 저는 그건 하나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고 보유세는 아마 그때쯤 저는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임차인 보호 이제 제도가 이제 점점 강화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제가 뭐 길진 않은 시간입니다만 80년대 미국에 살아봤던 기억으로는 한번 렌트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월세 내고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면 내가 나가겠다고 할 때까지는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주인이. 네. 그건 내 발로 딴 데로 옮겨가든 죽어나가든 둘 중에 하나지 그전에는 안 됐단 말이죠. 네. 그것까지 우리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세도 2+2 제도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당겨서 나오나요? 뭐 서구 선진국의 임대차 정책은 기본적으로 임대차의 그 장기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하죠. 그렇죠. 장기 지속을 그렇죠.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만 하더라도 계약을 2년 동안 하더라도 네. 임차인이 철거가 안 되면 임대인이 철거를 못 시킵니다. 그 경우는 철거할 경우에는 법원의 일종의 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서구 선진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도입하기에는 임대인의 권리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죠.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보다도 첫 번째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은 저는 임대차 등록제라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점차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몇십 년 오래 사는 사람이 유리한 게 또 월세 그 인상 상한율이 또 걸리거든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또 주인이 마음대로 뭐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내 잃어버리면 아닌 거면 나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임차인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3.3년이에요. 네. 독일은 12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자가 소유자들이 사는 기간하고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임차인 보호도 앞으로 점점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뭐 좀 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철학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뭐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도 좀 보호를 해야 되고 국민의 주거권이라는 거를 그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관점에서는 너무 시장을 그렇게 심하게 충격을 주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한 로드맵이 하루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